검찰 정상화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당선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라는 명제, 문 정부와 동일하지만 그 명제에 이르는 방식, 방법이 판이한데요. 윤 당선인의 사법 검찰 개혁 구상안을 통해서 검찰이 어디로 어떻게 나아갈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김필성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윤석열 당선인이 공식 일정에 나서면서 검찰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민정수석실 폐지에도 관심이 모아지는데 윤 당선인에 앞서서 대통령 재임 기간에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면서 민정수석실 폐지에 계속해서 공약한 바 있고 그 입장을 재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민정수석실 폐지 문제부터 짚어볼 텐데 어쨌든 이제 검찰권은 강화될 수밖에 없고 힘이 더해진 상태에서 힘을 잘 쓸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또 힘을 잘못 쓸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 장치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있는 거죠? 네, 민주적 통제 장치는 필요한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민정수석실이 검찰을 통제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찰청과 검찰총장에 상관하는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국무회의 이런 식으로 이제 통제를 받는 게 맞고요. 민정수석실이 공식적으로 어쨌든 검찰을 통제하거나 이렇게 하는 기관은 아니고 오히려 그런 식으로 통제하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문재인 정부 역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 윤 당선자의 그런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또 맞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민정수석실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는 또 별개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정수석실이 하는 일이 청와대의 감찰, 그다음에 청와대가 이제 그 공직자들이 기강이 내려면 감찰을 하고 그다음에 인사 대상자에 대한 인사 검증 이런 것들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 행정부의 그러니까 정부의 최고 수반인 대통령의 감찰권을 사실 행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역할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다른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구체적인 그런 범죄의 정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거를 포착해서 호사하고 기소하는 게 목적이라면 물론 이제 수사 기소 분리 때문에 사실 수사권은 상당 부분 지금 경찰에 넘어가 있긴 합니다만. 네. 그리고 지금 그와 반해서 어떤 추문이나 비리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찰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이 민정수석실의 역할이고. 감찰과 수사는 다른 거죠? 예, 다른 것이죠. 예. 다른 것이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둘이 이렇게 병렬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민정수석실의 감찰 권한이 검찰을 상대로도 사실은 될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검찰을 통제하는 그런 통제가 아니라 검찰을 견제하는 역할로서는 민정수석실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윤 당선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그 역할을 사실 검찰 쪽에 상당 부분 이제 이관하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단 말입니다. 예.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견제 기관 중에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어서 그 방식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네. 박근혜 정부 당시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면 반부패 비서관실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반부패 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 중에 하나인데 검찰, 경찰, 국정원의 정보가 모이는 곳으로 알려지고 있죠. 목욕물을 버리다가 애까지 버리는 게 아니냐. 조금 곡해하자면 난 이런 식의 정식 개선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검찰 비공식 통제가 가능하다. 이런 자신감의 발로로도 읽힌다. 이런 얘기입니다. 검찰총장 출신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측근들도 지금 남아있을 거고 그걸로 혹시 검찰 통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인 거죠. 제가 보기에 폐지가 저는 맞다고 보고요. 제가 세 가지 이유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제 민정수석실이 68년도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만든 거예요. 조직이. 근데 DJ 김대중 대통령도 없애려 하다가 나중에 이게 다시 살아났지만 처음에는 이게 없앴거든요. 그만큼 이게 문제가 있는 무소불위의 조직, 즉 제왕적 대통령제를 말 쓰잖아요. 제왕적 대통령제의 가장 이게 도구가 되는 게 민정수석실이었어요. 역대 보면.
그 폐해가 컸다는 거. 이런 이제 역사적 배경이 첫째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이게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자꾸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민정수석실이 청와대가 이게 검찰의 수사에 관여할 근거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게 관여하는 게 불법적인 통제예요. 수사는 이게 검찰이 독립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이게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는 총장을 통해 현행법은 이게 이거밖에 없어요. 네. 청와대가 관여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이게 불법적으로 관여했다는 거. 이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민정의 개념이 뭡니까? 뭐 조국 수석을 이게 건배사할 때도 뭐 민정아 사랑해 어쩌고 이게 민정이라는 게 뭐냐 하면 국민의 여론, 국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듣는 이게 바로 원래 민정의 뜻입니다. 근데 지금 민정에 있는 4개 시를 보세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보면 이게 뭐 반부패, 공직기강, 법무 이런 게 뭐가 필요합니까? 공직기강은 특별감찰관 국회에서 임명하죠.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임명하잖아요. 특별감찰관이 있고 감사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검정은 제일 문제는 검정이죠. 검정은 이게 미국은 FBI가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이게 여러 기관이 견제 균형이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대안이. 검정 정도. 그리고 이게 나머지는 전부 이게 그 공직, 사정 이런 거는 전부 이게 다 청와대 권력. 이게 제왕적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저는 물론 이게 일부 존치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역기능이 더 많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개혁을 위해서 폐지하고 검정 정도만 다른 기관에서 그 대안을 마련하는 이런 게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시대적인 이제 소명도 다했고 지나치게 많은 권력이 몰려있기 때문에 권력을 분산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들었고 일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찰 정상화를 위해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도 폐지하겠다고 계속해서 공언을 해왔습니다. 관련 내용들 좀 살펴보면 네, 당선인 측근이라고 이제 비공개로 나와 있는데요. 문 정부의 정치인을 법무부 장관을 계속해서 임명해서 독립적인 검찰권 행사에 저해가 되어왔다. 그러니까 정당한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 좀 반발 의견을 냈는데요. 역사적 법적 의미가 큰 수사 지휘권을 없앤다면 검찰 수사 경과와 결정을 검증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공정성 시비는 더욱더 심해진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이 꼭 폐지돼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휘권은 발동을 그동안 해오긴 했는데 어쨌든 근거는 남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여론의 평가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수사 지휘권을 그렇게 많이 행사하지 못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일단 비교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원래 이제 영미법계는 제도가 다르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대륙법계거든요. 대륙법계라는 게 프랑스, 독일, 일본 이런 게 우리가 대륙법계입니다. 그럼 이게 그 지휘권에 대해서 프랑스는 이게 2013년에 폐지가 됐어요. 2013년에. 그 다음에 그 독일의 경우는 나치 시대 행사 이후에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나치 정권 때 외에는. 그 다음에 일본의 경우는 1954년 국회의원들 뇌물 사건, 이걸 조선 의혹 사건. 그때 한번 행사하고 장관 다 사퇴하고 그 이후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현 정권 들어서기 전까지는 천정배 장관이 그때 불구속해라 하면 이게 지휘한 게 유일한 예입니다. 그런데 현 정권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추미애 장관은 이게 조자룡 흥걸 쓰듯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게 신중하고 정말 이게 필요할 때 아주 예외적으로 행사하는 게 이 지휘권인데 지금 이게 너무 남용이 됐잖아요. 그래서는 이거 없어도 이게 검찰 견제하는데 저는 뭐 문제 없다 봐요. 왜냐하면 이 검찰을 가장 견제하는 거는 1차적으로 법원이에요. 법원이 재판회가 무죄나 영장 기각 다 법원이 견제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검찰을 견제하는 거는 국민입니다. 국민이 기소심의위원회라든지 배심제라든지 통제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일개 참모인 법무부 장관이 왜 검찰을 통제 견제합니까? 결국 이거는 권력 수사할 때 수사하지 마. 막는 거 외에는 법무부 장관 행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로. 따라서는 뭐 이게 있어도 예외적으로 행사한다면 존치해도 되는데 일본이나 독일처럼 행사를 극히 자제한다면 근데 현 정권처럼 너무 남용한다면 폐지해도 큰 문제는 없다. 어차피 이게 검찰 통제할 방법은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수사지휘권 폐지 같은 경우는 실현되기 조금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필성 변호사님. 새 정부는 이제 여소야대 상황을 맞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려면 법안이 통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고 사실은 지금 이제 마찬가지로 뭐 검찰 정상화 이런 얘기를 윤석열 당선자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검찰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로 가는 것인가에 대한 관점은 완전히 지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견해가 크게 큰 입장이 충돌해 왔는데 하나는 검찰을 독립시켜야지 검찰이 올바로 된다. 검찰을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이 있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검찰에 대한 충분한 견제와 균형이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지 검찰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으니까 검찰을 견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 두 가지가 지금 충돌해 왔는데 사실 이 정권은 후자에 따라서 검찰 개혁을 추진해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공수처나 아니면 수사기소 분리나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적 그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진행을 해온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지금 당선자는 기존에 사실은 더 많이 이제 주장이 됐던 검찰 쪽에서 주장했던 검찰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검찰을 정치적으로 독립적으로 만드는 것이다라는 견해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방향은 전혀 반대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 그러면 민주당이 윤석열 당선자의 검찰 개혁 방향을 따라줄 것인가? 를 좀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보내왔던 사실 아직 여전히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뭐 지금 문재인 정권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같이 하는 여러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좀 따라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수사지휘권 폐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긴 좀 힘들어 보이는데 이런 말씀 들었는데.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장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 누가 될지 관심도 좀 쏠리고 있는데 사실은 공정거래위원장 하면 어떤 때는 존재감도 좀 없는 인물이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또 재벌의 저승사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러 인사들이 좀 거론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구상혁 검사라는 사람, 현직 검사인데요. 이제 이분이 이제 거론되는 이유는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 출신들을 중용하는 그런 입장들을 캠프 때부터 보여오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대선이나 이런 평상시 지로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공정위의 이제 통제권을 행정적 방수단보다는 좀 이제 형사적 사법 절차에 의해서 통제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지론이 있었다는 뭐 그런 얘기들, 그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검사가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는데 그렇게 보는 쪽에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이제 지금 현재 검찰 내에서 공정거래법의 가장 전문가라고 꼽히는 구상혁 검사라는 분이 지금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캠프에서 공정거래법 관련해서 조언을 주로 하셨던 분이 이제 건국대 교수라는 교수가 계신데 이분도 지금 이제 함업형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 연속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부 승진 가능성도 항상 존재를 하는데 현재 내부 승진 가능성은 이제 현재 공정위 부위원장인 뭐 김재선 부위원장 정도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네. 제가 추가 질문을 좀 던져본 말씀 중에 이제 공정위가 행정적 그전 조직이 아니라 다른 조직이 좀 돼야 된다는 그런 지론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적이라면 이제 공정위는 지금은 조사까지는 하지만 기소까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예. 원래는 이제 그렇게 해서 전속 고발권 같은 건 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검사가 이제 이거를 담당하게 되면 이걸 문제를 바라볼 때 행정 지도나 이쪽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발권의 적극적 행사, 그다음에 수사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고 특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정거래위가 특별사법경찰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수사 역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해해 갈 가능성이 있죠. 좀 더 경제 검찰의 느낌을 더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검찰 출신을 첫 공정위 수장에 앉힐 가능성 어느 정도 될지 이런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 잠깐 들었습니다만 캠프 쪽에도 검찰 출신들이 중용되고 있고 이렇게 공정위원장까지 검찰 출신 임명되다 보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뭐 제가 보기에 검찰 출신이 뭐 대법관 중에 예를 들어 한 분 간다든지 옛날에 그랬잖아요. 또는 이제 공정거래위원장 한다든지 이런 한두 개 가지고 검찰 공화국이다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당선인께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어느 쪽에 더 포커스를 좀 맞출 거냐, 좀 더 시장 친화적이고 기업 친화적으로 간다면 그럼 이게 검찰 출신은 저는 안 맞다 봐요. 원래 이제 그 기업이랑 경제를 좀 아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공정 질서를 위해서 처벌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다면 검찰 출신이 갈 수도 있죠. 이분이 전문가니까. 근데 저는 아마 이게 윤석열 당선인의 그 철학을 보면요. 공정거래위원회도 이게 처벌이 만사가 아니고 이렇게 좀 더 시장 기업 친화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이게 지론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검찰 출신보다는 또 이게 다른 쪽에서 아마 찾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돼요. 네, 어떤 인물이 공정위원장에 이름을 올리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공정위의 방향까지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이렇게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검찰 개혁 구상안을 두고서 검찰 공화국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검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드는 절차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같은 경우는 이제 축소되거나 해체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이루어졌는데 이 검찰 같은 건 6대 범죄에 가는 경우에만 좀 수사를 먼저 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넓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게 그 공수처는요. 저는 해체가 답은 아니라 봅니다. 가장 이게 1차적으로는 기능을 정상화시키게 돼요. 공수처가 이게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이게 그 어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추상같이 처벌할 수 있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게 그 정상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안 됐을 때는 이게 그 다음 해체 논의가 있을지 몰라도 일단 이게 해체가 답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그 검경수사권도 그래요. 지금 이게 제가 보면 검찰이요. 주어진 권한도 행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게 이재명 후보 사건들 중에 보면 GH 아파트 옆집에 이게 60평짜리 사무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런 거는 이게 여러 가지 의혹에 보면 공직선거법의 유사 사무실로 볼 수도 있고 또는 이게 공직자라든지 이런 부패로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게 좀 눈치 봐서 골치 아픈 걸 이게 검찰로 다 이첩해버려요. 지금 이게 6대 범죄를 폭넓게 해석하면 거의 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일부 빼고는 소위 중요한 범죄를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안 하잖아요. 따라서 저는 지금 이게 이미 어렵게 검경수사권 조정이 됐기 때문에 또다시 이게 너리니 줄이니 이런 것보다는 현행법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법을 잘 정신을 살리는 이게 운영의 묘를 기하는 이게 더 필요하다 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수사지휘권 폐지도 얘기하고 있고요. 민정수석실 폐지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보수 진보 정부든 어느 정부를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검찰을 약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통제하려니까 문제가 좀 생긴 측면이 있으니까 국회 통제로만도 충분히 검찰권을 견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국회가 사실은 검찰을 통제하는 게 쉬운 방법은 아니고요. 현재로서는 사실 지금 아직은 검찰을 구체적으로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인지 지금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전망하기 좀 어렵긴 합니다. 다만 이제 검찰공화국이 뭐냐 이런 식의 얘기들은 사실 기존에 검찰 출신들을 지나치게 등용하는 게 아니냐, 주변에 사실 캠프에 검찰 출신들이 너무 많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 때문에 나왔던 것들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있는 건 사실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정수석실이라고 하는 것도 검찰을 사실 견제하는 수단 중에 하나였고 기능으로서 견제하는. 그러니까 아까 물론 상급기관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지금 이제 그나마 있었던 지휘권까지도 이제 없앤다고 하고. 예. 그리고 지금 예산도 이제 독립하게 시키겠다는 얘기를 했었단 말입니다. 원래 이제 수직적 통제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두 가지가 인사하고 사실은 예산인데. 예. 지금 예산권까지 그쪽에 사실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사실 지금 검찰이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기존보다 더 축소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공수처가 정상화되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수사기소 분리 절차들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또 그렇게 균형을 잡는다면은 어떻게 작동될지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지금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 진행해왔던 검찰개혁을 약간 역행하는 듯한 느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수사기소 분리가 깨진다거나 아니면 공수처가 지나치게 축소된다거나 해체됐을 경우에는 그 이전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어서 사실은 우려가 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 이번엔 대장동 의혹으로 주제를 좀 바꿔볼까 합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대장동 의혹 수사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특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여야 모두 대장동 특검은 반드시 해야 된다. 민주당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당의 특검안이 다른데 특히 수사 대상부터 살펴보면
민주당은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과정과 이 문단만 보면 이제 윤 당선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 진상규명,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 보면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지 확실히 보여지는 좀 측면이 있는데, 일단 수사 대상이라도 좀 접점을 찾으면 안 되나 하는 의견도 좀 있습니다. 대선 당시 여야 후보 모두 다 자신과 관련된 수사를 받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적은 있거든요. 예, 뭐 그런 식으로 합의가 해서 좀 됐으면 좋겠는데, 현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의 그런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서 사실 좀 접점을 좁히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부산저축은행 이제 문제인데, 지금 부산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이거를 직권남용 문제로 갈 경우, 이제 의율 할 경우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사실 수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물론 수사하는 경우에 따라서 무슨 특경가법이나 아니면은 무슨 좀 중한 뇌물 문제가 만약에 있다면은 그러면 공소시효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볼 여지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볼만한 사실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민주당은 이런 입장인 것 같긴 합니다. 민주당은 부산저축은행이 어쨌든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 출발점에 대한 내용까지 확실하게 파헤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리고 이제 반면에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를 이제 그 현재 지금 당선자를 보호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명분은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쳐내고 나서 수사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정책 타협점을 찾기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그러니까 한쪽은 이제 윤석열 당선인을 얘기하고 있고 한쪽은 이재명 후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두 후보 다 특검 법안에 넣어서 밝힐 건 그대로 밝히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민주당 안에 그 수사 대상 6개 중에 5개가 부산저축은행 관련되는 거예요. 이게 대장동 특검법입니까? 윤석열 특검법입니까? 근데 특검도 검찰이죠. 검찰이라는 건 이게 기소해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범죄의 객관적 상당한 혐의가 있을 때 하는 게 특검이죠. 근데 조금 전에 김필성 변호사도 말했지만, 윤석열 당시에 검사가 브로커에게 그 10억 3천 받은 게 브로커를 커피 한 잔 태워주고 부실하게 수사를 했다. 자, 그걸 다 인정하면, 그걸 다 인정하면 이게 부실 수사라는 게 직무유기, 뭐 경우에 따라 직권남용, 전부 이 공소시효가 길어봤자 7년입니다. 유일하게 공소시효 15년 남으려면 윤석열 검사가 그 당시에 뇌물을 뭐 수십억 받고 수사를 봐줬다, 이런 게 객관적 혐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막연하게 뇌물을 수십억, 얼마 받은지 50억 받았는지 100억 받은지 모르고 무조건 이게 10몇 년 지나 다 처벌 가능성도 없는 걸 다 털자? 이런 특검은 윤석열을 떠나서도 이런 특검 하면 안 돼요. 범죄 혐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 외환죄 빼고는 형사소추 특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죄로 기소도 못할 걸 5년 동안 특검이 이게 되는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저는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진짜 관심 있는 게 뭐예요?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가 그때 브로커 10억 왜 구속 안 하고 커피 한 잔 타줬을까? 이게 관심이 있어가 놓은 게 아니잖아요. 대장동에 천화동인 1호에 그 1,200~300억 배당금액이 그분은 누구일까? 왜 그때 초과이익은 빼가지고 민간업자가 이게 1조 이상 말도 안 되는 폭리를 취했을까? 이것 때문에 궁금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지금 이게 특검을 한다면 주는 이게 대장동의 인허가 과정 뇌물, 그거 더 나아가면 이게 50억 클럽, 이 정도가 돼야지 윤석열까지 하는 거는 바로 이게 어떤 언론에서 농계 작전을 하는데 농계가 아니고 물귀신 작전이에요. 같이 이게 끌어들여서 대충 물타기 해서 둘 다 없애버리지. 그냥 이게 무의미하자. 이런 전략이 저는 불가하다 봐요. 네, 어떻게 보면 유야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수사 범위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이제 수사의 방식도, 특검의 추진 방식도 여야의 좀 생각이 다릅니다. 민주당은 이제 상설 특검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별도의 법안을 통해서 별도 특검을 하자 이런 입장인 건데, 상설 특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두 가지죠. 상설 특검이 이게 빨리빨리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퇴임하는 대통령이 며칠 앞두고 특검을 임명한다? 이것도 문제고요. 상설 특검은 7명의 위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야가 2명씩 하면 민주당이 2명이죠. 그리고 이게 법무부 차관하고 그다음에 법원행정처 차장,
이거 다 이게 대통령의 입김이죠. 법무부 차관 대통령이 임명하고 법원행 사장은 대통령이 지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하면 4명이 이미 여당 몫입니다. 여기서 이게 과연 공정하게 특검이 지명될까요?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은 별도 특검법 만들어가지고 변협에서 2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하자. 이거 아닙니까? 이게 공정하잖아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는 저는 이게 도둑놈이 도둑 잡는 수사관을 뽑자고 한다. 왜? 도둑놈이라는 게 뭐 대통령이 도둑놈이라는 게 아니고 예. 일단 이게 민주당하고 대통령이 다 이게 그 같은 집권 여당이니까 지금 이게 이재명 후보를 주수사 대상이니까 그런 이게 비판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공정성을 위해서도 이 부분은 별도 특검이 필요하다 보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상설특검이 이제 시간이 금방 해결되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입김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럼 또 반대로 이제 다음 별도법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새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바로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민주당은 자기들이 낸 특검이 이게 중립적인 법안이다. 중립적인 생각이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실 뭐 지금 이게 이제 중립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려면 현재 지금 존재하는 이른바 상설특검법, 특검법이라고 원래는 이제 공식적으로 줄여서 부르는데 특검법 자체가 불공정한 법이라는 얘기인 셈이거든요. 기존에 있는 법대로 하겠다는 얘기니까 이 특검법이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생겼던 법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7명 위원회에서 사실 추천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예. 법무부 차관, 그다음에 법원행정처 차장, 그다음에 변협회장, 그다음에 국회에서 지명한 4명이 7명이 2명을 추천을 하면 그중에 1명의 대통령을 임명하는 방식인데 사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어느 한쪽에 입김이 들어가서 불공정하다고 문제가 됐으면 이거 만들었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 때니까 사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지금 불공정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하는 방식이 불공정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다만 이제 현재 지금 특검이라는 행위 자체가 특검을 임명해서 하는 것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 양쪽에서 서로 정치적 수를 보면서 노리고 서로 이게 수싸움을 하는 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이거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지적은 제가 봐서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정치적 고려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 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은 두 분께 짧게 한 1분씩 정도 요청을 드릴 텐데 먼저 김필성 변호사께 먼저 질문 드리는데 일단 국힘에서 특검 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또 윤 당선인이 또 새 특검 법안에 대해 서명을 하게 되고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되면 정치 보복이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냥 검찰 수사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은요? 뭐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또 윤 당선자 같은 경우에도 대선 토론 과정에서 특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뭐 검찰에 맡기면 충분히 되지 않겠냐 또 검찰에 대한 신뢰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상태에서 만약 정권이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대통령 취임을 하게 되면 검찰의 수사를 계속 맡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 뭐 제가 봐도 이게 물론 변협에서 2명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뭐 공정성에 시비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게 정치 보복이 아무래도 우려는 윤석열은 빠져버리고 이재명 후보만 있죠. 따라서 저도 이게 답은 뭐 검찰 조사 맡겨보는 거. 단 전제가 있어요. 지금 수사팀은 개편대리입니다. 지금 수사팀은 이게 6개월 동안 너무 무능했다. 수사팀을 이렇게 바꿔서 뭐 한동훈까지는 제가 바라지 않지만 좀 이게 객관적인 분으로 바꿔서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네,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필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일반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6만 명대 기록하면서 누적 확진자는 7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모두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가장 많았습니다. 이재상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6만 2,338명입니다. 전날보다 5만 2천여 명이 늘면서 나흘 연속 30만 명대를 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도 7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9일 500만 명, 12일 600만 명에 이어 사흘 만에 700만 명대로 올랐었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모두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196명으로 전날보다 38명이 늘면서 8일 연속 4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내일 위중증 환자 수가 1,300명 이상이 되고
23일에는 1,8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사망자도 하루 새 293명이 늘어 엿새째 200명대를 기록 중입니다. 누적 사망자는 1,888명으로 치명률은 0.15%입니다.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5.1%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최근 설문조사에서 자신의 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27.8%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감염이 되더라도 그 결과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47.9%로 그동안 조사 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는 63.4%가 통제 불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유행이 오는 22일을 전후해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고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이재상입니다.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측이 첫 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극히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차관 측은 택시기사에게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에 대해서도 택시기사가 자발적으로 삭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봐주기 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 A씨 측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의혹에 대해 고발인 소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어제 김 씨의 수행비서 채용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고발한 장영하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아직 피고발인 조사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내일 이 전 후보와 김 씨가 해경군 김 씨 사건 당시 이모 변호사 등에게 무료 변론 의혹을 받았다며 고발한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대표를 고발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러시아군의 침공에 분전 중인 우크라이나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무기 공급이 잇따르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군수 물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비무기 체계 위주의 군수 물자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운송 물품은 방탄 헬멧과 모포, 전투 식량 등 즉각 수송할 수 있는 20여 개 품목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1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0일째를 맞았습니다. 전 세계가 러시아의 압박에 나서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포성이 그치지 않고 있는데요. 성동기 인하대 프런티어 학부대학 교수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20일째 침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속전속결로 끝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필사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공세는 여전한 상황인데 어느 정도 위중한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죠. 예,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무엇보다 위중한 사항은 이제 민간인의 피해입니다. 그래서 비록 각 기관들마다 지금 통계는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미 수천 명이 넘었다라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러시아군의 포사격이 민간인 근처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의 피해는 훨씬 더 지금 많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도시들의 인프라들도 지금 파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후에 이것을 복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때 빨리 이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피난민들도 280만 명 정도 나왔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사실 지금 전문가들의 예측은 잘하면 휴전이 곧 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많습니다. 뭐 협상도 진행되고 있고 어쨌든 전쟁도 지금 교착 상태인 상황이고 경제도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반대로 설마 침공하겠느냐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푸틴이 침공을 감행했단 말이죠. 확정 가능성도 없습니까? 최근에 이제 그 나쁜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의 포가 이제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국경 인접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3차 대전의 가능성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바이든 대통령도 여기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러시아군이 나토 회원국의 영토에 1인치라도 침범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3차 대전의 어떤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는 중국을 반드시 거론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 러시아의 군사적인 지원을 공식적으로 했다 그러면 미국이 그걸 알게 된다 그러면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결국 나토 대 러중의 어떤 대결 구도로서 3차 대전의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능할 수 있는데 사실 1차 세계전은 당시에도 그 세르비아인 청년에 의해서 우연찮게 발생했다는 그런 시각도 있지만 아니면 지정학적 요인도 좀 있었다지만 그 만약에 총탄이 발사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자, 방금 시나리오 확정 가능성 저희가 짚어봤는데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유엔 사무총장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 경고하고 나섰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아주 이제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쉽게 이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이제 예상은 합니다만, 예. 실질적으로 이미 러시아는 2018년 3월에 전략적 핵무기, 최신형 핵무기 6종을 이미 개발을 했습니다. 또 직접 언론에서 시연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게 3차 대전으로 직결될 수도 있고 또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쉽게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예, 예상해보고 그렇게 반드시 돼야 합니다. 일단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답답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길면 사나흘 정도 전쟁의 시간표를 봤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푸틴의 지금 생각은 또 무엇이고 앞으로 이루고 싶었던 그런 목표가 있었을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에 집권을 했습니다. 2000년 집권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원하는 것은 미국의 일극 체제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일극 체제가 아닌 다극 체제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전략을 계속 수립해 왔습니다. 또 중국도 러시아와 함께 미국의 일극 체제를 반대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와 중국의 반미 동맹 체제가 굳건한 것입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미국의 일극 체제를 반대하는 그 희생양이 된 것이고 또 미국이 이 일극 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이제 러시아는 미국의 일극 체제를 저지하려고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끝까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는 것을 반대할 것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러시아는 이제 얘 영광을 되찾고 싶은 거고 그래서 신냉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미국도 여기서 더 이상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팽팽한 균형점이 있는 거잖아요. 예. 자, 어쨌든 군사적인 측면에서 러시아의 군사력을 저희가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재래식 군사력 그 뚜껑을 좀 열어보니까 예상외로 러시아의 재래식 군사력이 생각만큼 강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대체로 많이 하더라고요. 예. 이제 정말 러시아군이 종이 호랑이다라는 이제 지금 그 평가까지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러시아군의 구조적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러시아군의 지휘부는 1979년부터 1989년까지 있었던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했던 베테랑들입니다. 예. 그리고 1992년에 타지키스탄 내전, 체첸 전쟁을 다 경험했던 자들이고 특히 이제 최근에 시리아 내전까지 지휘를 했던 자들입니다. 반대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질적으로 전투를 치르고 있는 일반 병사들은 실전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것은 러시아군이 종이 호랑이라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지휘부와 함께 그 전쟁을 했던 그 베테랑들이 전쟁에 참전하기엔 이미 나이가 많습니다. 다 50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나온 발표가 푸틴 대통령이 용병을 모집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거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네, 러시아 군의 세대 교체와도 좀 연관이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두 나라가 비슷한 언어를 쓰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이 섞여 살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 이번에 침공이 들어왔으니까 아무래도 반러시아에 대한 민족주의 이런 부분 아니면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완전히 다르다 이런 성향이 강해질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은 있습니다. 그 의견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동슬라브의 같은 민족적 언어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도 있고 또 반면에 이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우리는 다른 그런 이제 정체성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언어를 구사하는 것처럼 보이고 문자도 비슷하긴 한데 실제로 발음은 러시아 쪽이랑 잘 안 통하고 폴란드 오히려 인접국이랑 통한다. 예, 제가 그 우크라이나를 좀 공부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크라이나어를 분석을 해보면
한 절반 정도는 러시아 영향이고 절반 정도는 폴란드, 스슬라브 쪽 영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의 민족주의자들, 우크라이나인들은 이 스슬라브 유럽 쪽에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러시아가 있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약간 이제 경계하면서 약간 그 배척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토에 가입하려 했던 거고 EU에 가입하려 했던 건데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면 러시아가 바라보는 우크라이나의 생각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조지아에 대한 러시아 침공도 저희가 기억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러시아는 여기를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한반도의 고조선 같은 반드시 수복해야 될 영토 이 정도로 보는 거 맞나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예프는 1240년에 몽골의 침략으로 파괴가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1991년 독립하기 전까지 국가다운 국가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91년이면 소련에서 나온 거.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우크라이나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견들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은 몽골 침략 이후에는 그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연합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고, 그다음에 동부 지역은 또 러시아의 지배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가다운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외부 세력과의 어떤 그 저항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자체 군대를 만들고 저항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들이 목숨을 걸고 항전하는 모습들은 과거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러시아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몽골 제국까지 올라갈지는 이래서 세계사 역사를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경제적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러시아가 3월 16일, 오늘이 지금 3월 15일 맞네요. 그러니까 내일쯤이면 혹시라도 외국 채권의 만기가 다가오는 날이라서 디폴트, 그러니까 세무 불이행을 선언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사실 러시아 같은 거는 외환 보유고는 좋은데 지금 각국이 은행에 대한 제재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용수단이 별로, 자산이 별로 없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볼 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이제 러시아에서 디폴트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러시아는 1998년에 디폴트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발생했던 디폴트는 자본주의로 체제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체제 전환기의 침체기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시민들이 충분히 그러한 그 경제적 고통을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만약에 러시아에서 디폴트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때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이미 2000년 이후에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러한 경제적인 성장을 통해서 러시아 시민들이 어떤 경제적 여유를 찾았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해서 디폴트가 발생하고 자신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걸 참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디폴트가 발생을 하게 되고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 오히려 푸틴 대통령에게는 러시아 시민들이 가장 강력한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 그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 얘기는 잠시 미뤄두고 서방 중심에서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러시아의 사정을 얼마 정도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객관적인 팩트는 전쟁이 길어지면 반전 여론도 올라올 수밖에 없고 방금 그 경제 문제랑도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러시아의 경제 제재와 이 러시아의 경제 악화입니다. 그래서 사실 러시아라고 하는 국가는 석유, 가스 이러한 이제 에너지 자원을 통해서 이제 수출을 하고 그것으로 이제 수익을 얻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 이후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고유가가 진행이 되면서 단기간에 러시아는 경제 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의 러시아를 푸틴 대통령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이후에 과연 러시아가 어떻게 버텨나갈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예. 러시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자재 수출국이고 세계적인 밀 생산국이라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을 이번 전쟁 침공 이후에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OECD 평균 한 7%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역시 한 3% 정도.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경우가 그 유가도 있지만 이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러시아는 지금 현 정부의 신북방 정책의 핵심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신북방 정책을
통해서 이미 양국 간의 관계는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예. 특히 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러시아는 우리에게 에너지 또 조선 그다음에 물류 분야에서 상당히 중요한 국가입니다. 예를 들면 청정 에너지라고 하는 수소 에너지, 그다음에 물류의 혁명이라고 하는 북극 항로 개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같이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양국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기존의 친북방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 새롭게 탄생하는 정부가 이제 더 안아야 되는 과제인 것입니다. 네, 러시아의 잘못된 선택이 우리에게도 역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당장 기름값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기름값이 이제 2,000원이 넘었고 어떤 곳은 이제 2,300원이 넘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다 걱정이 많은데 이 상황 언제까지 갈까요? 저도 좀 정말 답답합니다. 사실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러시아는 세계 2, 3위권에 해당하는 석유 수출 국가입니다. 근데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석유가 세계 시장에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석유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 중동에 있는 산유국들과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핵 문제로 그 갈등이 깊었던 이란과도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뭐 해결할 기미는 보입니다만 여전히 전쟁이 지속된다 그러면 뭐 고유가는 우리가 좀 직면해야 될 문제로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빨리 다행스럽게도 휴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국제유가라는 게 한번 내려갈 때는 확 내려가지도 않지만 올라갈 때는 또 확 오르는 거라서 회복 탄력성이 다시 있을까? 그래서 일단 그 미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중동 국가들 주요 산유국들과의 그 협상이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 협상 결과도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주식시장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계속해서 러시아 침공 이후로 계속해서 나쁜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걱정된 어떻게 보면 불안한 상황인데 외국인과 기관들은 계속 팔고 있는데 개인들이 사고 있어서 진짜 유리 위에 서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전쟁에서 어떠한 결과를 가지든지 간에 국제 경제는 상당히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이 세계 시장이 이제 침체로 간다는 그 가정하에 투자하실 때 조금 신중을 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어떻게 보면 좀 러시아 예상 못한 침공이라서 요즘 예측하기 힘들다는 전문가분들이 좀 많으시긴 한데요. 지금 뭐 4차 협상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인도적인 통로, 피난민들에 대한 인도적인 통로 같은 경우 러시아가 좀 허락을 했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 4차 협상, 5차 협상 안에 빠른 시간 내에 과연 멈출 수 있을지 가장 궁금합니다.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전쟁을 이미 했기 때문에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제 달성하려고 이제 계속 밀어붙일 것이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는 또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저항을 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희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것을 빨리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제 소견으로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제 이 전쟁을 갖다가 빨리 평화롭게 끝내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가장 신속한 그러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나서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성동긴 인하대 프런티어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 더욱 알찬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